그 학교 갔더니 담임선생님이 묻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년한테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 여학생은 만화가게에서 너무 하여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만화가 있어서 만화를 보고 왔다. 너는 왜 그랬냐. 그래서 저는 원래 안 가려고 그랬는데요. 얘가 만화가게를 가는 길에 저도 정다가 따라가서 만화 보고 와서 전 늦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고 얘 탓입니다. 이렇게 그 여학생 한 대 때리고 저는 10대인가 맞았어요. 이런 자로. 그때는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지금 생각하는 선생님이 저에게 미래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 선생님은 미래 자유론을 읽으신 분이야. 너는 네 행위의 원인을 남에게서 구하였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네 생각대로, 네 의지대로 너의 자발성에 입각해서 선택하라요. 보세요. 아까 미리 뭐라고 그랬어요? 나만 옳다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선택한 삶이 옳다. 그 길을 가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은 건지 나만 옳다고 내가 주장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아까 잠깐 질문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지성을 단련하는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은 자기 생각의 근거를 늘 검토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근거, 이게 뭐죠? 정상적인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써서 얘기하면 내 논지가 정당한 논거에 입각하고 있는가를 알라는 거죠. 이게 어려운 말이면 초등 수준으로 내려가서 얘기하면 내가 말하는 주장이 뒷받침 문장으로 잘 뒷받침되고 있나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주장이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논증될 수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그런 거 참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속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회적 정보들 중에 너무 많은 것들은요, 통계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한 정보의 95%는 직접 체험이 아니라 간접 체험에 의해서 다 아는 거예요. 오죽하면 산부인과 의사인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옛날에 산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는요, 비명 같은 거 안 지르고요, 끙 하고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산모들이 아기 낳을 때는 막 소리치고 그러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TV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TV 드라마에서 아기 낳는 부분을 리얼하게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막 소리치고 심지어는 욕하고 심지어는 뭐 남편 막 끄덕이고 이런 거 하면서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낳을 땐 의뢰 그런 것이냐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지도교수님에게 들었을 때 자기 지도교수님 얘기로 하면 60년대 후반까지도 안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냥 인상에 의해서 좌우돼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 없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 보면 그냥 싫었어요, 걔가. 걔가 날 해코지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싫어요. 걔하고 말하기도 싫어. 밥 먹기도 싫고. 근데 누구는 그냥 좋잖아요. 그냥 친화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게 잘나고 못난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 인간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다양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얻은 지식, 내가 얻은 생각이 과연 제대로 된 생각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 다시 얘기하면 내가 내 정신, 내 생각, 그걸 조금 멋있게 얘기하면 내 정신과 사상의 뿌리에 내가 경종을 매달아 놨는가 아닌가를 늘 검토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책은 그래서 약간 정말 젊은 친구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하고 싶은 게 젊은 친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과연 내 생각은 옳은가, 옳지 않은가. 즉,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밀은 어떤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특히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일면적 진리만이 있다. 부분적 진리만이 있다. 표현을 좀 바꾸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일면적 진리만 보기 때문에 진리의 일면성을 볼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이 부분적 진실이므로 진리가
다면적으로,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적으로 검토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를 지금보다는 더 많이, 더 나은 쪽으로 돌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함부로 남의 생각에 재단하지 않을 것이다. 함부로 남의 기호를 내 기호에 맞추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면으로 보면 미리 주장하는 자유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자기다운 자기는 사실은 자기다운 자기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데서 자기다운 자기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훈련을 많이 할수록 자기다운 자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취향, 다른 사람의 기호를 모방하려고 그들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나의 욕망, 내가 본래 되고 싶어하는 나의 꿈, 내가 본래 알고 있는 진짜 나의 지식의 한계와 정체를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진짜 자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생각은 절대적으로 옳은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생각에는 오류가 담아있을 수 있다. 그 오류란 다시 말하면 부분적 진리의 담보체인 것이다. 부분적 진리를 알고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부분성을 스스로 반성하고 생각하고 성찰하면 내가 보다 나은 지식, 보다 나은 인품, 보다 나은 성격, 보다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고 능히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죠. 왜 나만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못 그런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밀은 말한다. tolerate, 웬만한 정도의 상식과 이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하는 이 텍스트 안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할 때는 미성년자에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신적으로 웬만한 이성과 상식을 갖춘 사람,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정신적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행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저거 뭔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저런 말을 하는 것 같아 라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사악함,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있는 정도의 생각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하는 생각도 너의 생각처럼 똑같이 틀린 생각이지 부분적 진리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 진리라면 내가 남의 생각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그 생각의 진리성은 어디서 담보되는가? 우리가 경험주의자니까 선언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의 행위에 담겨진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자기 행위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판별의 정도를 우리가 좀 더 정교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자기 생각을 반성의 대상으로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해결식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자기에 대한 의식, 즉 자기 의식을 객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식의 객관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8쪽으로 가셔서 보시면요. 제가 언제 읽어도 이 구절은 참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렇게 밑에서 5번째 줄에 보시면 밀의 말입니다. 자기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하다. 이것은 그 방식 자체가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길이다.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그 살아본 결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하는 성취와 상관없이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걸어간 길이라면 그 길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놀랍게도요, 그 미국의 유명한 포춘지라고 하는 잡지에서
그 포춘지 모델을 조사했는데요. 표지 모델 했던 사람들의 그러니까 부자이고 명성도 있는 사람들 조사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인터뷰했을 때 보니까 면접자들의 90%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렇게 은퇴해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다르게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부와 명예를 지닌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한 사람의 90%가 내가 이런 형태로 죽을 줄 알았더라면 다르게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색한 질문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당신은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명예도 있고 이렇게 이룬 것도 많은데 왜 다르게 살고 싶으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부분의 또 답변이 뭐냐? 내가 성취를 이룬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성취는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이룬 성취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나중에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서 호화롭게 산 다음에 죽기 직전에 가서 내가 내 인간 개인적인 삶을 살아볼 거 이럴 줄은 모르겠지만 돈 있게 살아봤으니 개성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메시지 자체는 네가 원하는 삶이 물질적 성공 실패와 달리 정신적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때의 정신적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 성공 실패라는 것을 능가할 정도의 자발성에 입각한 것이라면 가라는 거죠. 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문학평론 하시는 황현산 선생님이라고 계신데요. 불문학하시고. 황현산 선생님 쓰신 에세이의 이 얘기를 소개하면서 이 얘기를 보강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학생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황현산 선생님한테. 시인들은 한 달에 얼마나 법니까? 황현산 선생님. 대충 한 달에 한 30만 원쯤 벌지. 30만 원 번다라고 할 때 그 말은 사실은 정확한 답변도 아니고 충분한 답변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시인은 30만 원 벌기 때문에 30만 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시인이기 때문에 30만 원으로 한 달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건 다른 거죠. 30만 원을 가지고 그 작은 액수로도 어떡해서 현실을 살아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시인이기 때문에 내가 30만 원을 갖고도 시인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버리지 않는 삶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꼭 물질적 부를 한 축으로 정신적 안빈낙도를 한 축으로 하는 대립항의 관계가 아니라요. 제가 지금 강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야기되었지만 미리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의 자발성과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프루스트가 말한 두 개의 길 중에서 이 길을 가볼 거리라고 할 때의 그 길은 마치 초등학교 다닐 때 저처럼 남이 간 길을 그냥 따라가서 그 길을 가보면 저 길을 안 가본 게 후회된다고요. 하지만 내가 선택해서 간 그 길이라면 그 길 끝에 후회가 아니라 반성이 남겠죠. 회한이 아니라 성찰이 남겠죠. 그러나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길,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취향,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생각, 그래서 다른 사회의 여론과 통념과 인습이라고 하는 것에 수능에서 얻어진 생각을 무인파청으로 따라만 가다 보면 아까 맨 처음에 인용한 거 읽어본 대목처럼 자기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는, 자기의 개성이라고 하는 것,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조금 멋있게 얘기하면 추상적으로는 인간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내가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죠. 나는 인간으로 살았으나 구체적으로 나로 살지 않았어요. 그거는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공은 그냥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사는 그것, 그게 내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밀은 이 글 전체에서 제일 앞에 훔볼트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의, 제가 지난 시간에 베를린 대학 총장했던 그 훔볼트입니다. 훔볼트의 말을 인용해서 어떤 걸 중요한 말로 쓰냐면 우리가 개인할 때가 인디비듀얼인데요. 개인이라고 할 때 이 인디비듀얼이라는 건 남과 구별되는 독특한 나,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나다움이니까 이걸 우리가
말로 번역하면 개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독일에서는 이게 이제 전체와 대비해서 개체성 이런 말로도 쓸 수 있는데요. 뭐 개별성, 이게 번역마다 다 다른데요. 의미상으로는 개별성이라고 하는 번역이 제일 적절할 것 같은데, 알기 쉽게 얘기하면 남과 구별되는 나다움이라는 거예요. 나다움.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다움이라는 게 인디비듀얼러티인데요. 이 개체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보장되는 사회. 그리고 개체성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저마다의 생명의 나무인 인간이 다 다르므로 인간의 개성이라고 하는 개체성과 그 개성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야만 개인도 행복한 삶을, 사회도 발전할 수 있고 바람직한 미래도 우리가 기약할 수 있다는 게 미래 주장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 전체의 자유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자유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 속에서 사회는 개인에게 최소한 간섭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사회와 나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지점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의 대부분의 텍스트는 사회가 해방되려면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쭉 나아간다고요. 근데 밀은 그런 거와 달리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려면 사회와 개인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묻고, 사회는 개인에게 가장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로 제목처럼 밀은 자유의 사상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1쪽으로 가셔서요. 우리가 헤겔 때도 그랬고 마르크스 때도 그랬고, 이제 남는 하나의 문제만 조금 더 검토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그 강의 자료 안에서 스스로 읽어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렇다면 과연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는가입니다. 조금 더 줄여서 얘기하면 아까 질문도 있었는데요. 도대체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체제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유론에는 이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아서요. 제가 다른 레퍼런스들을 참고해서 거기에 써놨는데요. 첫 번째 몇 가지 명제식으로만 정리하면, 첫 번째 밀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유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관계에서 사회주의는 마르크스가 생각하듯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체제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문제점과 약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는 일종의 보완 원리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란 자본주의의 대체 원리라기보다는 보완 원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미리 생각하는 사회주의란 소위 혁명적 사회주의나 마르크스식의 중앙집권적 공산주의라기보다는 로버트 오웬으로 표상되는 초기 사회주의, 막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부분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불평등한 부의 계급적 분배의 해결이 초기 사회주의자들이었고요. 마르크스의 입장은 불평등한 부의 분배를 초래하는 계급 그 자체의 철폐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불공정한 부의 분배 시스템을 시정하는 일을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로 생각합니다. 즉 사회주의란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죠. 그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 이를테면 계급 자체의 차별까지는 가는 게 아니라 많이 일한 계급이 가장 적게 자기 몫을 가져가고
가장 적게 일한 계급이 가장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게 문제라고 정치경제학 체제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계급에게는 생산의 잉여가 돌아가지 않고 적게 돌아가고 비생산계층에게는 생산의 잉여가 독점 혹은 집중되는 현상을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이 존 스튜어트 밀은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를 어떻게 비교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란 지금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실 자본주의,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아직 실현되기 전이니까요. 18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사회주의란 일종의 이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사회주의란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하기를 현실로 존재하는 자본주의와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회주의를 동등 비교하는 건 옳지 않은 비교다, 이게. 이를테면 진짜 동등하게 비교를 하려면 이렇게 비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의 핵심을 사유재산 제도라고 하면 사유재산 제도도 일종의 이상적인 사유재산 제도라는 걸 한번 상정해보자. 이를테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1860년대쯤에 미국에서 유럽에 이민 많이 받을 때에는 말 타고 막 달려가지고 하여간 많이 달린 만큼 20에이커면 25에이커에 200에이커에 해당되는 땅을 주잖아요. 홈스테이드법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1억이라고 하는 사유재산을 똑같이 논아줘. 그 상태에서 사유재산 제도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쪽으로 가는지 부정적인 쪽으로 가는지를 관찰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밀은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노동의 대가를 수취하는 것도 사유재산의 하나의 기능이라고 봤고요. 또 정당한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임금을 주는 것도 사유재산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를 올바른 사유재산 제도, 잘못된 사유재산 제도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그런데 미리 말하는 건 우리가 사유재산 제도라고 하는 것도 이상적인 형태의 사유재산 제도를 하나 머릿속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미리 앞질러 말하긴 조금 죄송합니다만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이념형으로 사유재산 제도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약속하는 이상적인 사유재산 제도를 하나 머리에 떠올려보고 여기는 이상적인 공산주의 체제를 떠올려서 비교해야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를 정당하게 비교할 수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있는데 당연히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가 말 백날 해봐라. 나는 자본주의인데 네가 택도 없는 소리 하덜덜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자본주의와 다른 얘기 해보세요. 그렇죠? 자본주의 그게 너무 큰 얘기면 스펙 쌓기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나 스펙 쌓는 사회가 잘못된 사회라고 생각해. 그 바로 들어오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그래 넌 스펙 쌓지 말고 살아봐. 가능한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말하는 순간 찌릿해요. 못 사나? 어려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밀은 굉장히 균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자, 우리가 자유론을 읽었으니까 자유론이라고 하는 기준을 내세워서 자유론을 중심에 놓고 이 미리 말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걸 따져본다면 기준이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마도 밀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중에서 인간,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과 다양성을 어느 체제가 더 잘 보장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기준에서 둘을 평가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밀은 그 질문을 던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거는 어떤 것이 과연 그 체제를 그러한 개인의 자율성, 취향의 상위성, 사상의 자유를 더 잘 보장해 줄지는 아직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 훨씬 우월하다거나
사회주의라는 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서는 공상적이고 낡아버린 것이라고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고요.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전 이 포지션도 작은 차이지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단정하기 되게 쉬워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건 다 이상한 일이에요. 모르는 건 할 수도 없고 모르는 건 우리가 언제나 불안을 자아낸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낯선 사람과 낯선 사람이 만나서는 서로 모르기 때문에 칼싸움하고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 대신에 전쟁이 일어난 거고요. 무역이 나오는 건 서로가 알 수 있는 그 전달 수단, 말이 나오면서 무역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밀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가 어떻게 될지는 검토해봐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그 검토의 과정에서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 밀은 자기가 알기로는 공산주의 사회가 과연 전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에는 집단의 힘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화두로 삼아서 이야기와 사상을 전개시킨 사람으로서는 공동체 중심적이라고 하는 당대 사회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바라보는 밀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밀에게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막스가 얘기하는 자유로운 개인의 자유의 발달에 전제한 연합체로서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정보는 안 전달되었어요. 막스가 썼던 모든 책들은 그것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읽고 이해를 못했고요.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책을 읽고 애써 그것의 가치를 폄하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노동자 계급에게 있어서 막스의 영향은 훨씬 미약했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지식인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래서 밀이 막스를 꼭 집어서 말한 적도 없고 막스는 밀의 아버지인 제임스 밀의 텍스트에 대해서는 읽고 비평하고 분석한 내용이 나오지만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해서는 언급한 내용이 없어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본 걸로는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두 사람은 1806년에 태어나서 1873년에 죽은 밀과 1818년에 태어나서 1883년에 죽은 마르크스는 정신적인 성장한 시기에 있어서는 한 20여 년간 같이 런던에 있었거든요.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쉬운 답은 노는 물이 달라서였겠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밀이 아마도 훨씬 신중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막스는 훨씬 더 혁명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제 마무리해서 2분만 한 꼭지를 말씀드리면 12쪽에 가셔서 보시면 그럼 밀은 자기 당대가 다수의 전제에 의해서 사람들이 획일화되고 순응화되고 사회적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약해지는 사회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대 사회에서는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 사람들조차 훌륭한 사람이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근데 도대체 밀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바람직한 사회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갈 수 있을까? 이게 밀이 가지고 있는 지식, 밀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사회화, 현실화, 실천하는 밀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 것인데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12쪽입니다. 12쪽에 보시면 밀은 제가 이렇게 강조해 놨는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바람직한 사회가 되려면 밀은 그 앞문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바람직한 사회는 불가능하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도 않는 시대를 자기는 기다린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는 불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그런 사회의 도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짓지 않는 사회는 올 것이다. 자기는 그것을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세 번째 줄에 말합니다. 현재의 교양 없는 대중이나 혹은 고용주 대다수에게, 다시 얘기하면 그 사회의 주류 비주류 혹은 그 사회의 유산계급 무산계급 둘 다에게 똑같은 정도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성품의 변화는 어떻게 하면 일어나느냐? 훈련이 필요하다. 어떤 훈련? 사고방식의 훈련이 필요하다. 또 무엇이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 문제는 성품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교육이 필요하고 올바른 습관과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훈련, 즉 습득 과정이 필요한데 밀은 꼼꼼한 사람인 걸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간이 품성을 바꾸는 건 단지 인간의 품성이라고 하는 그 구조 안에서 품성이 바뀌는 건 아니다예요. 현재의 사회 환경에 일반적 성격을 이루고 있는 뿌리 깊은 이기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 그대로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이유는 현재의 제도 전체가 그 이기심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막스는 개인의 주체적인 역량과 사회적 제도의 변화 속에서 둘 중에서 사회적 제도의 변화에 강조점을 두고 사회적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개인의 주체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무게중심을 뒀다면 밀의 경우에는 개인의 주체성의 확장과 사회 제도의 변화 중에서 개인의 주체성의 확장이라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개인의 주체성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사회 제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하여간 점진적이라고 하는 말로 쓸 수 있는 모든 형용사를 다 써서 말합니다. 거기 강조해 놓은 것처럼. 그 말 뜻은 일거에 한꺼번에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나 전가의 보도는 없다는 뜻이죠. 혹자는 미리 얘기하는 교육과 사고방식의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묻습니다.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가? 그러면 사회의 근본적 변혁이 가능한가? 글쎄요. 그건 뭐 사람마다 또 선택할 수 있는 여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교육이라는 의미의 교육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이를테면 불타는 금요일인데다가 휴가의 절정인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 선생님들처럼 스스로 내가 과연 어떠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자기 선택 속에서 아마도 그 대답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